네,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KBS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담 참석 이후 여당은 한국이 심리적 G8 국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하면서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세계은행은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한국의 국민 총소득이 다시 이탈리아에 뒤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분기 한국의 성장률이 0.6%에 그친 데 비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0배나 더 큰 미국의 성장률이 1.2%를 기록해서 우리보다 2배나 더 높았습니다. 중국도 1.3%로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앞으로가 더 심각합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올해보다 더 떨어져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G7 국가들보다도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거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엔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돼 주요 국가들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심리적 G8 같은 이런 화려한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훈의 경제쇼. 네, 오늘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 이제 시작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657조 원 규모로 증가폭을 최대한 줄이면서 건전 재정 이걸 강조했습니다. 오늘 자세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시사기획창에서 다큐멘터리 할 때는 그때 몇 번 인터뷰 제가 한 걸로 기억하는데 경제쇼 지금 3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못 모셔갖고 어떻게 모셨는데 거의 막판에 모셨네. 아, 그러네요.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KBS에서 방송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하여튼 자세히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 예산안 그 좀 분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 예산안 통과 국회에 요청하면서 건전재정, 긴축재정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예. 아껴 쓰자는 거, 당연히 국가든 가게든 1년 수긍이 갑니다. 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긴축재정, 건전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 그냥 팩트부터 정리하면은 긴축재정은 맞지만 건전재정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년도 총지출이 2.8% 늘어나요. 예. 근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잖아요. 그렇지. 올해 예. 물가가 3%가 넘는데 예. 내년도 중앙정부 총지출이 불과 2.8%만 증가하니까 예. 긴축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실질 그 국가 지출이 올해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문제는 총수입이에요. 예. 그 지출은 2.8% 늘어나는데 수입은 마이너스 2.2%거든요. 예. 수입은 올해보다 마이너스 2.2% 줄어들고 지출은 2.8% 늘어나면은 올해보다 재정이 건전해지겠습니까? 불건전해지겠습니까? 건전하지 않다 이거죠. 예, 당연히 불건전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이 목표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한 45조 원이 정도 돼요. 마이너스 45조 원이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굉장히 큰 규모의 재정 수지 적자를 기록할 걸로 예측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긴축이기는 하되 건전하지는 못하다. 건전 재정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축은 맞다 이거죠. 그럼 긴축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긴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볼 때 그 하나는 재정이 해야 될 게 재정의 책임성입니다. 재정의 책임성은 높으면 좋은 거고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가치도 있죠. 그렇지. 재정 건전성도 높으면 좋은 거죠. 그렇지. 책임성도 높고 건전성도 높으면 좋은 건데 원래는 이게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순 관계가 있어요. 책임성을 높이자면은 재정을 많이 쓰면은 책임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건전성을 높이자면은 재정을 안 쓰면은 건전성이 높아져서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책임성에 조금 더 방점을 두냐 또는 건전성에 조금 더 방점을 두냐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사실 둘 다 이것을 이루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책임성과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기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년도는 책임성과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굉장히 안타까운 예산안이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뭐 물론 책임성을 놓친 이유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지출이니까 책임성 놓친 거고 이 건전성 놓친 이유는 이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훨씬 더 높으니까 당연히 이 국가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건전해지지도 않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어려운 일이 달성이 됐을까라는 문제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이 총수입이 마이너스 2.2% 감소되고 이 내국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나 감소가 되거든요.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책임성과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된 거죠. 세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세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영향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네 그러면은요? 왜 세수가 줄어들었는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세수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안 좋아서입니다. 내수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수를 부양을 해야지 이 세수도 다시 거치는 거고요. 그리고 세수가 줄어든 두 번째 영향은 당연히 정부가 이 감세 조치를 했기 때문인 거죠. 법인세율을 내렸지 않습니까? 법인세율을 내려서 세수가 줄어든 건데 근데 사실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는 식의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 말과는 다르게 기재부는 반박을 했거든요. 당시에? 당시에 다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인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기재부의 공식 자료를 보면은 법인세율을 내리면은 세수가 5년 동안에 한 28조 원 정도 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법인세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의 감세 효과를 다 합치면은 5년간 60조 원이 준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60조 원이 준다고 말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5년간 한 72조 원 준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더 줄어든다. 그렇죠. 근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72조 원 줄어든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이 반도체 이런 세액공제 같은 것들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5년간 80조 원 이상 줄어든다는 것이 저 계산인 거고요. 그런데 5년간 80조 원 정도 줄어드는 것은 뭐 굉장히 이 정부의 감세 조치도 내년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뭐 나름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감세를 해주면은 좋죠. 이 세금 깎아준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감세라는 사탕, 맛있는 사탕이죠. 이 감세라는 맛있는 사탕을 먹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건강에 안 좋아질 수 있을지, 이빨이 얼마나 썩을지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된 그 계기, 이 재정의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된 게 이 두 번째 이유는 감세 때문인 거고요. 그래요? 감세 영향이 그렇게 큽니까? 물론 첫 번째 이유인 경제 영향보다는 적죠. 감세 우리가 최소한 5년간 80조 원 정도 줄어드는 세수가 80조 원 정도 줄어드는 것이 감세 영향인 거고 그런데 내년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그거보다는 더 큰 5년간 80조 원이고 내년만 보면은 한 20조 원 가까이거든요. 근데 세수가 줄어든 것은 20조 원보다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세 영향보다 더 큰 것은 경기 영향인데요. 뭐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뭐 언제는 뭐 경기 좋았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경기는 항상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국회에서 경기 침체기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기재부도 경기 둔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저성장 구조에 이미 들어갔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하는 총재가 침체다라는 표현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요. 예. 실제로 한은이 낸 그런 경제 성장률 지표를 보면은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3분기까지 나왔는데 3분기 내수 그러니까 소비가 0.1%, 0.16%거든요. 그러니까 1.6%가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으로 예. 1.6% 성장했다라고 해도 그렇게 좋은 성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1.6%도 아니고 0.16%예요. 소비가 그러니까 내수가 이끌어낸 게 내수라 함은 소비랑 투자를 두 개를 합친 건데 그중에 소비만 그 소비만 보면은 이 0.16%니까 뭐 굉장히 낮은 건데요. 근데 문제는 저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소비가 안 좋았냐.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소비가 0.16%밖에 안 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은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 때 발생했었고요. 뭐 마이너스 소비까지 됐었고요. 그 전에는 언제냐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입니다. 또 그 전에는 언제냐면은 2003년 카드 대란이었고요. 또 그 전에는 97년 외환 위기예요. 요게 딱 5번이 끝이거든요. 진짜 위기 때 그러면 소비가 그렇게 줄어들어서 안 좋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기는 그냥 심리적인 위기가 아니라 97년 외환 위기 이후 5번째 발생한 굉장히 소비가 줄어든 아주 정말 위기다라는 건데 문제는 97년도에 왜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었을까요? 외환. 그렇죠. IMF 위기니까 그때 나라가 망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왜 소비가 줄어들었습니까? 카드 대란. 그렇죠. 정확하죠? 예. 그리고 2008년도는 왜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금융위기. 정확하죠? 20년 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코로나니까 코로나는 약간 좀 예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소비가 줄어든 거고요. 그렇다면은 2023년도 소비가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모르잖아요. 지금이야 사실 누구나 다 모르는 게 아니고 알듯이 가계부채가 워낙 많으니.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그 통계를 보면은 민간 소비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핑계를 대는데 소비는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둘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보통 가계부채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민간 소비만 보면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다면 민간 소비는 나름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전체 소비가 줄어들었나? 바로 정부 소비가 줄어든 겁니다. 정부가 워낙 돈을 안 쓴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올해 이 경제 위기의 원인은 저는 정부 위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왜 소비가 줄어든 이유는 민간 소비 문제가 아니라 정부 소비 문제인 거고 올해 2분기 때 정부 소비 감소폭이 마이너스 2.1%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1%라고 하면은 뭐 감이 안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과거로 봤을 때 정부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2.1% 소비를 줄였던 것이 97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 거고. 정부가 워낙 지출을 안 하고 그냥 구두쇠처럼 아꼈다. 그렇죠. 나는 97년 어떻게 들으면 뭐 잘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아꼈는지는 뭐 명확하죠. 뭐 세수가 좋지 않았다라고 해서 정부가 지출을 아낀 거고 정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지금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인 거다라고 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근본적인 것부터 제가 좀 물어볼게요. 제가 사실 그렇게 아는 게 많지 않아 갖고 근본적인 것부터 잘 궁금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안 쓴 거잖아요. 정부가 돈이 없어서 안 쓴 겁니다. 그러면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참 아주 적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부 재정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가정살림 원칙이 있고 정부 살림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살림 원칙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원칙인데요. 제가 수입이 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쓰지. 써야죠. 소고기도 좀 사 먹고 그렇죠. 좀 인생을 즐기는 소득이 늘면은 뭐 더 써야 되는 거고요.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껴야지.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우리 가정 경제 원칙은 명확하거든요. 아주 쉽거든요. 근데 정부는 어떨까요?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내수가 안 좋으면은 세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세수입이 줄어들 때는 정부가 지출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더 이 악순환 고리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가 줄어들 때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되는 거고 마중물을 해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정부라도 돈을 써야 된다. 맞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이게 좀 내수가 좋아서 세수입이 많아요. 민간 같은 경우는 수입이 좋으니까 지출 늘려야겠다라고 말하지만 정부는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지출 늘리면 안 되고 오히려 경기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늘면은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면 그게 인플레를 자극하고 물가를 자극하니까 그때는 오히려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고. 실제로
저는 이걸 트리플 위기라고 표현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GDP라는 것이 소비랑 예. 그 투자랑 예. 그리고 순수출 세 개를 더하면 GDP가 되는 거거든요. 예. 경제 성장이 되는 건데 예. 이 세 개가 다 마이너스가 된 것이 올해 2분기였고요. 예. 그리고 지난 2008년도였어요. 예. 2008년도 이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이 순수출도 순수출이 아니라 전체 수출 예. 그냥 총 수출이 줄었던 것이 2008년도 이후 예. 올해 2분기가 최초로 벌어졌는데 예. 그런데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문에 민간이 소비를 안 했을 때 정부는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지출을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MB 정부 때. 예, 그렇죠. 그래서 민간에서 소비는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그런데 정부 지출을 확대를 해서 다음 분기 때부터는 이게 괜찮아졌어요. 정부가 좀 보완을 해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008년도 이 민간 투자가 줄 때 네. 정부 투자를 굉장히 늘렸거든요. MB 정부 때. 정부 투자라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뭐 다리만 건설하고 이런 맞습니다. 거예요? 예, 다리 그런 건설하는 거구나. 거고요. 예. 뭐 MB 때 다리 건설 뭐 여기 예, SOC 예. 투자 많이 했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서는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왜 전체 소비와 전체 투자가 줄어들었을까? 정부 정부가? 소비와 정부 투자가 줄어든 것이 올해 이 내수가 안 좋은 것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수가 줄어서 정부가 지출을 덜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 지출은 그때그때 그냥 뭐 임의적으로 정부 그렇지. 지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다 예산에 정해서 그대로 이제 쓰는 정확합니다. 거지. 작년에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네. 땅땅땅 국회에서 네. 예산을 그렇죠. 정해서 네. 이 사업에는 20억을 쓰고 저 사업에는 40억을 쓰자라고 그렇죠. 이미 국회가 정했어요. 예정을 다 해놓는 거죠 작년에. 맞습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맞습니다. 구멍가게는 아예 그냥 뭐 오늘은 그냥 휴가 가고 내일은 좀 많이 팔고 뭐 이럴 수도 예. 있는데 예. 정부는 1년치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렇지. 1년치 예. 계획은 국회에서 다 예산 심의를 마친 것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거지. 예. 그냥 그때 정부가 임의대로 예. 그냥 수입이 줄었으니까 뭐 예. 지출을 줄이자 또는 수입이 줄을 만큼 이 내수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지출을 확대하자라고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 정부 지출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것은 그냥 국회가 예산 심의한 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정부가 지금 지출을 줄였다. 그래서 어떤 내수 경제를 악화시키는 걸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경제 통계를 보면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작년 예산안 그 국회에서 그 통과될 때 예. 이런 예산 다리는 뭐 짓고 도로는 뭐 하고 예. SOC 예산 뭐 하겠다 이렇게 다 예산안을 갖다가 그 다 각 부처에 맞게끔 배정을 했는데 예.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예. 안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안 쓸 수 없고요. 그래서 안 쓴다라면은 뭐 국회 예산심의권을 나는 정면으로 부인하겠다라는 예. 말이기 때문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떤 말을 했냐면은요. 예. 우리는 안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불용을 일부러 종용하진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만약에 나는 그냥 수입이 줄으니까 지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 심의가 국회에서 통과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는 정확하게 예. 나는 이거 불용을 종용하진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한 다음에 예.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나는 불용을 종용하진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용은 활용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안 쓰면 그거 그러면은 이제 세수 부족한데 쓰겠다. 안 쓴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예.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예. 나는 짜장면 알아서 비싼 거 시켜라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탕수육 시키면 큰일 나지. 큰일 나죠. 이게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면 탕수육 시킬 수가 있지만 그런 의미라 이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공무원분들도 다 사회생활 많이 해보신 분이잖아요. 공직에 예. 오래 계신 분이니까 이 경제부총리께서 불용을 나는 종용하지는 않겠는데 법대로 불용을 종용하지는 않겠는데 그런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용을 활용하겠다라고 말하면은 일선 공무원 집행부서에서 예.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용을 충분히 불용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불용을 과거 같으면은 원래 국회에서 이 사업에다 20억 쓰라고 하면은 만약에 20억을 못 쓰고 한 18억만 썼다. 그러면 다음에 결산할 때 국회에서 되게 혼나거든요. 왜 돈을 안 썼냐? 그럼 예산 깎아도 되냐? 그러면은 부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회 예산 심의에 맞춰서 잘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추경호 부총리께서
뭐 자연스럽게 생기는 무료는 활용하겠다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출하는 노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정부는 가계와 달리 이렇게 경기가 위축됐을 때 아무도 돈을 안 쓰려고 하니 민간 기업도 투자를 하는 걸 꺼려하고 겁내하니까 꺼려하고 뭐 물론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장이 이렇게 줄어든 거 보면은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리도 건설해서 거기서 건설 사업도 좀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일자리도 생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경제가 돌아가게끔 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정부 재정 지출인데 그렇죠. 그거를 워낙 지금 안 쓰겠다고 줄여버렸으니 오히려 성장을 다 깎아먹었다 정부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대통령이 마포에서 뭐 오늘 또 민생 뭐 북카페에서 민생 경제 뭐 이런 회의 한번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인플레가 아직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상태잖아요. 정부 재정 지출 늘리면은 정부가 돈을 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물가 올라서 서민들 다 죽는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그래서 긴축을 지금 해야 된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재정 정책과 경제 정책은요 선악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재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에도 다 장점과 있고 단점이 있고 모든 정책에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선택을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렇다면은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미 작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지출처리 정해져 있고 지출이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대로 해라. 만약에 근데 정말 정부가 아니다. 나는 재정의 책임성이 있고 재정의 건전성이 있고 나는 재정의 책임성을 최소화로 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화로 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안 쓰고 싶다면은 추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 뭐 감추경을 해서 이것을 덜 쓸 수는 있지만 추경조차 하지 않고 덜 쓰는 것은 이거는 뭐 이런 관례는 없었던 거고요. 근데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물가 때문에 이 지출을 늘릴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지출을 하면은 물가는 아무래도 더 불안해지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물가 때문에 굉장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건 뭐 올렸다가 지금 계속 한 8달째 지금 뭐 중단시켰으니까. 지금 중단은 시키고 있지만 뭐 예전 금리보다 지금 현재 금리 상태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금리가 뭐 계속 높은 상태에서 동결되고 있는 이유는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금리를 높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숨구멍은 틔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정책과 이 금융 정책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냐라는 건데, 근데 서민들이 힘든 것은 물가 때문에도 힘들지만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힘들까, 아니면은 경제 내수가 안 좋아서 힘들까? 그리고 지금 내수가 왜 안 좋을까? 이것은 민간 영역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수를 좋게 해도 우리는 부족한데 민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선택의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분명히 정부든 민간이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풀면은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물가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거는 그건 물가를 통제하는 하는 거는 통화정책 한국은행이 할 일이지. 행정부는 행정부의 일을 하면 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근데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선악 문제는 아니고요. 균형 문제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풀면 이게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돈을 풀면 안 돼. 돈을 안 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긴축을 하겠다. 정부가. 제가 수긍이 가는데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한편 지금 생각해 보면 정부가 돈을 안 푼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특례 보금자리론 거기에다 이제 40조 원을 정책금융을 어쨌든 간에 투입하고 그런 거 보면은 거기선 돈을 다 푸는데 왜 진짜 좀 정부가 좀 경기를 순환시키고 성장을 위해서 그게 진짜 서민들을 위하는 일일 텐데 그 부분에는 왜 돈을 안 쓴다고 하고 집값을 방어하는데 이렇게 돈을 아낌없이 쓸까? 그 부분이 제가 약간 좀
갸웃갸웃하긴 합니다. 전체 정부 지출을 보면은 돈을 안 풀고 있는 건 맞고요. 예. 제가 계속 균형을 강조하는데요.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고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부 지출 감소된 2분기가 마이너스 2.1%라고 그랬잖아요. 예. 한 분기에 정부 지출 감소가 마이너스 2.1%된 것이 97년 이후로 최초에 발생한 일이에요. 예. 이것이 과연 균형적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그렇지. 거고. 근데 지금 현재 물가 불안이 예. 물가 불안이 97년 이후로 가장 최악 이 일반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예. 과연 그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참 그것도 참 물어보려다가 좀 그 까먹었었어요.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정부 지출이 이렇게 소비가 0.01% 0.16% 그렇게 줄어든 게 과거에 5번이라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무시무시한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IMF 거죠. 때 카드 대란 때 코로나 때는 뭐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는 이번에도 이렇게 줄어든 게 그런 위기를 예견한다는 거예요? 예견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위기 한복판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수가 굉장히 안 좋다. 특히 2분기 때는 뭐 마이너스 소비였고 지금 1, 2, 3분기 누적으로 0.16%만큼 현재 굉장히 경제 상황이 내수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그래도 그나마 수출 때문에 우리나라 GDP가 역성장은 하지 않고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지 내수만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이 상황이 왜 초래가 됐냐? 과거에는 그 무시무시한 외환 위기, 금융 위기, 코로나 위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그런 위기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부 지출이 감소가 돼서 이 어마어마한 위기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든 가게든 이게 누군가가 어려우면은 돈을 쓰고 누군가 어려우면 빚을 내야 되는데 정부가 빚을 낼 거냐 가게가 빚을 낼 거냐. 지금 정부는 빚을 안 내겠다고 하니 그게 그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로 다 전이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게 그 매크로 프루덴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 프루덴셜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부 부채와 민간 부채의 합을 보면은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은 민간 부채는 줄어들고 정부 부채 줄어들면 민간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는 게 매크로 프루덴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정부가 부채를 줄이려고 하면은 민간 부채는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 정부는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을 하는 나라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재정 건전성은 중요한 가치인데 왜 그러냐면요. 그 재정 건전성은 피스컬 사운드니스라고 하는데 이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써요.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은 조금 이게 요즘에는 유행이 이제 지난 지속 가능하냐? 거고요. 좀 그렇죠. 불건전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불건전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것이 사실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바로 이렇게 부채를 빌려요. 부채를 빌린 다음에 생긴 돈을 가지고 적절한 투자를 합니다. 적절한 투자를 해서 GDP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뜻 보면은 재정 건전성은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냐, 재정의 건전성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다른 OECD 선진국들은 다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라고 많은 그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좀 완전히 뒤처진 개념이 재정 건전성만 가지고 보면은 오히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줄어들 수가 있는 게요.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게 내년도 재정은 절대 건전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건전하지 않은 이유는 수입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출을 아무리 제한해도 2.8%로 제한해도 수입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재정은 건전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수입이 줄어들었을까요? 내수가 안 좋아서라고 그랬잖아요. 내수가 왜 안 좋아졌을까요? 정부가 지출하지 않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를 부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부채를 발행을 해서 내수를 부양을 해서 내수가 부양이 되면은 정부의 세수입이 늘어나죠. 세금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정부의 세수입이 늘어나면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GDP를 높여서
우리가 이 더 재정이 분모를 키우자 이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분모도 키우고 부모가 키우면은 GDP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세수입이 늘어나죠. 세수입이 늘어나서 조금 더 오히려 재정 건전성까지도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개선시키자라는 것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인데. 인데 인데 현재 이 세수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저는 두 번째 이유로 정부의 감세 조치. 그러니까 그거 내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첫 번째 이유는 경기 영향인데 첫 번째 경기 영향도 정부 지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첫 번째 경기 영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세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렇게 건전 재정을 자꾸 외치는 것도 들어오는 세수가 지금 없지 않느냐. 그렇죠. 세금이 자꾸 줄어드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아껴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추경을 하거나 이제 국채를 다시 찍어내서 정부 부채를 늘리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는 거의 뭐 알레르기 반응처럼 이제 싫어하니.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깎아준 세금 그것도 특히 부유층 감세들이 워낙 컸잖아요. 그렇죠.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종부세 뭐 이게 사실 없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준 게 아니고 넘쳐나는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준 거잖아요. 이거라도 원복시키면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그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이거는 왜 그럼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러면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꽤 그래도 돼요? 세수가 꽤 되고요. 법인세 감세 정부에서 뭐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5년 동안 기재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은 28조 원 정도 5년 동안 세수감이 있고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만 하더라도 5년 동안 28조 원이고 R&D 공제 감만까지 합치면은 이건 뭐 30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니까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 법인세 깎아준 30조 원을 이 투자 이게 정부 지출이나 정부 투자로 돌린다면은 저는 내수 부양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안 깎아줘? 왜 그럼 그 다시 원복 안 해? 이렇게 어려운데. 왜냐면은 그 추경호 부총리의 생각은 이 세율을 내리면은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어서 이게 내수가 좋아진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지금 드러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는 그렇다 뭐 100번 이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뭐 어쨌든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뭐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니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세금들 있잖아요. 종부세나 뭐 그 자본세나 이런 부분들은 깎아준 거는 그거는 다시 원복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세수 차원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재정은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뭐냐면은 세금은 줄었으면 좋겠고 국채 발행은 안 했으면 좋겠고 정부 지출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거를 재정의 트릴레마라고 그러거든요. 이 지출을 늘리려면은 세금이 늘든지 부채가 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늘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정부 지출이 늘지 않고 줄어서 경제 위기가 왔는데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유의한 방법은 세금을 올리던가 아니면은 국가 부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 재정의 트릴레마, 이 지출과 세금과 국가 부채의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국민적 합의로 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참 증세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도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증세 얘기를 했었잖아요. 집권하자마자. 그런데 거기도 부유층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이 더 지금 그 내놔야 된다. 국가가 위기니. 그런데 오히려 미국은 야당이 공화당이 지금 그 증세를 반대해서 지금 그 말만 하고 지금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야당은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당이 지금 정부 여당이 그 추진하면은 이거 지금 세수가 이렇게 당장 65에 60조가 줄어든다니 이거 타개하려면은 국가가 빚을 지든가 아니면은 있는 사람들 깎아준 거 더 올리지는 않더라도 깎아준 거라도 올려줘야겠다. 이 말을 왜 못하는 건지. 그렇죠. 부분적으로 깎아준 거에 대해서 뭐 전부 다 원상태로 회복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도 조금 환원을 하고 좀 더 국가 지출을 해서 이 내수 악화 상황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내년 예산에서 어쨌든 657조 원. 이게 싱가포르 가장 작다라고 했는데 뭐 줄어든 부분 많이 있어요. 예산 부분 중에서. 그런데 뭐 가장 말이 많았던 게 지금 그 과학기술 연구 예산 R&D 예산 이게 워낙 크게 줄어들어서 이거 다시 좀 뭐 논란이 많으니까는 아마 다시 좀 조정이 있을 거다 늘려주지 않겠냐 했는데 어제 대통령 그 시정 연설 보면은
원래 삭감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 같아요. 예. 궁금한 거는 제가 왜 그 많은 정부 예산 중에서 R&D 예산을 이렇게 많이 깎아요? 왜 R&D를 이렇게 손을 댔을까? 예. 왜인 것 같습니까? 일단 팩트부터 말하면은요. 네. 내년도 정부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은 그 지방 정부한테 주는 교부세 교부금이에요. 그게 한 15.4조 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가장 요 지방 정부한테 줄 돈이 줄어들어서 내년도 총 지출이 2.8%로 제한된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교부세는 요거 다음에 질문할 거예요. 예, 제가.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R&D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뭐 5조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예. 근데 이것이 왜 줄어들었냐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뭐 여기저기 좀 물어봤어요. 뭐 정부 정책을 알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긴 하던데요. 뭔가 이 R&D에 카르텔이 있다라고 좀 확신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R&D 카르텔을 좀 없애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카르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당연히 있을 수 예, 있어요. 저는 어디든 있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봅니다. 그러면은 예, 예. 자 이렇게 카르텔이 여기 있어서 이 국가 세금을 연구비로다가 서로 나눠 먹고 막 이러니 예. 여기 깎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나눠 먹은 놈들이 누군지 예. 잡아내서 집어넣고 자 봐라 이렇지 않느냐. 그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R&D 예산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먼저 그러면 잘못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R&D 카르텔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R&D도 정비해야 할 부분이 꽤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R&D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좀 좋은 R&D는 늘리고 예. 나쁜 R&D는 좀 깎고 그런 식으로 좀 옥석을 R&D 중립적으로 예. 좀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일부 R&D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 R&D가 무차별적으로 그렇죠. 예. 깎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실제 존재하는 카르텔만 요 아주 핀셋으로 살짝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R&D라고 이름 붙여진 모든 R&D 예산을 굉장히 전체적으로 깎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과학기술계인지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과학기술자들은 워낙 얌전해서 깎아도 그렇게 크게 막 그 반발하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이렇기 때문에 깎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뭐 그거야 사실 그냥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그건 알 수가 없고 왜 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전반적으로 많이 깎였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R&D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깎이고 어떤 부분은 예. 그래도 방어가 됐는지를 예.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쇼니까. 아니 그 부분 예. 관련해서도 예. 윤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 그 얘기도 했거든요. 예. R&D 예산 워낙 그 반발들이 크니까 지금 예. 과학기술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니까 이거는 예. 내년에 파종할 씨앗을 지금 배고프다고 지금 다 먹어버리자는 거 아니냐라는 예. 비유도 저는 그게 딱 맞는 비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고용지 청년 과학자들 젊은 과학자들 이제 고용 불안 이거 우려가 많은데 이거 보완책 마련하겠다고 말했거든요. 예. 근데 과학기술 인건비를 다 깎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고용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죠. 근데 카르텔이라는 것을 저는 뭐 나쁘게 말하면 카르텔이고 좋게 말하면은 예. 그냥 청년 과학도들 임금식으로 지급되는 것들이 예. 그게 바로 카르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출도 많지만 예. 정말 특정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 젊은 그 과학자들 인건비 형식으로 가는 R&D도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PBS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 그렇죠. 프로젝트 베이스 그 맞습니다. 연구개발비 제도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는 거를 예. 저는 나쁘게 말하면 카르텔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카르텔을 없애겠다라고 말하고 젊은 과학자들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바꾸겠다, 돌봐주겠다라고 말하면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진짜 카르텔 하면은 깎아야 될 예산은 사실 주변에 보면 우리가 흔히들 많이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얼마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뭐 특수활동비니 업무 추진비니 특히 권력기관들이 이제 예산으로 삼는 거 이런 부분이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필요하면은 필요한 걸 증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빙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저렇게 그런 건 오히려 또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그 해명이 명확치 않으니 R&D 예산을 그런데 왜 이거는 깎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좀
우려가 좀 그래서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특활비를 줄였다라고 말은 하는데 근데 사실 특활비를 정보보안비로 이름만 바꾼 것들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이름만 바꿔놓고서 줄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면은 안 되죠. 근데 실제로 네. 이름 바뀐 정보보안비와 특활비를 다 합치면은 정보보안비. 예, 그렇게 이름만 그렇지. 바꿨거든요. 예, 과거의 이름만. 특활비를. 근데 그래 놓고서 특활비를 줄였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보보안비까지 합친 예. 예산은 작년보다는 더 늘었습니다. 그 아까 교부세 얘기하셨잖아요. 지방에 뭐 사실 모든 인프라가 서울 수도권에 모든 게 다 우리나라 몰려 있다 보니까 예. 사실 지방이 거의 뭐 세수라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는 중앙 정부가 지방에 이제 교부금을 내려주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게 액수로는 가장 많이 깎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년도 지방정부로 가는 그 교부세 교부금 액수 깎인 금액만 15.4조 원이에요. 예. 근데 이것은 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깎은 거는 아니고요. 예. 교부세 교부금이 얼마가 정해지냐면은 예. 그냥 내국세 규모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국세의 40%가 저절로 가는 건데 내국세가 100조면은 40조가 지방에 가는 거고 예. 내국세가 200조면은 80조가 가는 건데 내년도 내국세가 10% 정도 줄어들 걸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내국세가 10% 줄어드니까 자동으로 15.4조 원이 깎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예. 2.8%로 우리가 제한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예.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지출 구조 조정 노력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이 2.8%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내국세가 10% 줄어들어서 자동으로 15.4조 원이 줄어들었고 예. 그 15.4조 원이 줄어든 결과가 바로 2.8%로 제한된 거다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저는 내년도 내국세가 줄어드는 것은 내년도 내국세 감소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이건 어쩔 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건 이건 자동으로 자동이기 줄어든 때문에 거니까요. 어쩔 수 예. 없는 건데 문제는 올해도 이 지방 정부로 가는 이 교부세 교부금을 한 23조 원 깎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올해? 예, 올해 당장. 올해 거는 작년에 정해진 거 아니에요? 예, 올해 거는 작년에 정해진 건데 네. 올해 작년에 정해진 교부세를 그냥 올해 23조 원을 깎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아니 그게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사실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네. 가능하지 않는 일이어서 얼마나 가능하지 않는 거냐면은 이 기재부가 이 행안부한테 이 자금 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자금 배정을 받으면 행안부가 기재부한테 받은 돈 가지고 교부세를 이게 배부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근데 이 작년에 정해진 거 교부세는 행안부는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기재부가 교부세를 23조 원 덜 준다라고 해서 행안부는 각각의 지자체한테 23조 원을 덜 줄게라는 말을 공문조차 못 보내고 뭐 전화 등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어요. 그게 올해 그러니까 세수가 뭐 지금 올해 50조 이상 뭐 펑크 났으니까 그래서 못 준다 이런 그렇죠. 겁니까 그러면? 그 세수가 59조 원 펑크가 나서 교부세를 못 준다라는 건데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수가 59조 원 펑크가 날지 안 날지는 원칙적으로 언제 인식이 되는 거냐면은 내년도 결산할 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 결산해 보니까 세수가 59조 원 덜 거쳤네. 예. 그럼 세수가 59조 원 덜 거치는 것만큼 교부세를 마이너스 정산을 해야겠네라는 것이 내년도 결산 때 해야 될 일인 거고 예. 내년도 결산 때 교부세 마이너스 정산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25년도 교부세에 그만큼 덜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은 그거는 일단 다 25년도, 지급하고 그렇죠. 다 지급하고 25년도에 마이너스 정산을 해야 되는 예. 건데 그런데 근데 뭐 올해 덜 지급을 하고 싶다 정부가 예. 정말 덜 지급하고 싶다면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서 이 국회에서 원래 본 예산 때는 이만큼 주기로 했는데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한 것만큼 뭐 덜 줄게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추경을 감액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 예. 추경만 하는 건 아니고. 징 추경하거나 예, 예. 아무튼 본 예산을 바꾸는 건 전부 다 예. 추경이니까 원래 정부는 본 예산대로 예. 지출해야 되는 거고 지출하기 싫으면은 뭐 감추경을 추경을, 예, 하면 예. 되는 건데 근데 올해는 우리가 알다시피 추경을 안 했잖아요. 예. 추경을 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자의적으로 23조 원을 덜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행안부도 아니까 이 공문 한 장도 없이 그냥 전화로 23조 원을 덜 줄게라고 하고 있어서 뭐 근거를 안 남기려고 그러나.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 쪽이랑 전화 통화를 해서 왜 공문도 한 장 못 줬습니까?라고 하니까 추경을 안 해서 공문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러면 말하더라고요.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이 아니고 올해 당장 예정됐던 그
예산도 깎여 나가면은 그렇죠. 이미 작년에 이미 받을 줄 알고서는 다 사업 시행 예산 그 시행했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집행을 다 했죠.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그렇지, 11월 달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집행을 다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집행을 다 하고 이제 대금 결제만 남은 상황이어서 예. 그래서 정해진 교부세를 받아서 이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 이미 건설까지 다 끝났는데 그런데 행안부가 기재부가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이 지출을 못할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럼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 꾸나 은행에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올해 지급할 거를 내년도로 미루던가 아니면은 뭐 이게 지자체 중에서 돈을 좀 쌓아놓은 지자체가 있거든요. 이 돈을 쌓아놓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쌓아놓은 돈으로 이 지출을 하면 되는데, 근데 지자체는 일단 은행에서 돈을 못 굽니다. 왜냐면은 그 지방채라는 것은 아니 그거야 제가 농담 웃고 얘기한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는 이렇게 말해요. 너네 쌓아놓은 돈 있지 않냐. 그냥 쌓아놓은 돈으로 그거를 일단 이참에 써라라고 하는데. 지방이 쌓아놓은 돈이 어디 있어? 쌓아놓은 돈이 의외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의외로 사실 행정을 저는 굉장히 잘못한 지자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수에서 돈이 돌기 위해서는 민간에 돈이 있으면은 내수에 이바지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민간에 있는 돈을 지방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 놓고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고 원래 지방 정부는 균형 재정의 원칙인데 균형 재정 원칙에 벗어나서 돈을 쌓아놓은 지자체가 그래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쌓아놓은 지자체는 여태까지 행안부가 너네 살림 너무 못하고 있다. 왜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냐.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해라라고.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지방정부한테 돈을 주는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고 돈을 뭐 0.5% 보통예금 통장에 넣고 사업을 하지 않고 쌓아놓은 것은 국가 전체 자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쌓아놓은 지자체들은 여태까지 행정을 굉장히 못하고 있다라고 행안부가 말을 했는데 이렇게 쌓아놓은 지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럴 줄 알고 돈을 쌓아놨다. 갑자기 중앙정부가 공문 한 장 없이 돈을 안 주는 이 황당한 사태가 생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쌓아놨다. 그것도 얘기 되네. 말을 하고 그리고 나름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돈을 쌓아놓지 않고 행정을 깔끔하게 한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깔끔하게 한 지자체는 갑자기 이런 돈을 안 주겠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는 나는 앞으로는 그냥 돈을 받으면 지출하지 않고 쌓아놔야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그런 할 수가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고정적으로 깎아주는 세금들 특히 많잖아요. 우리 의외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이게 아직도 남아있구나라는 걸 본 게 투자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거 주로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다 이 세액공제로 받아가는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생긴 거는 1970년대 그 박정희 정권 시대 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들 투자하면 세금 깎아주겠다. 맞습니다. 그때는 기업들이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도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커졌죠. 특히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런 뭐 전략 산업에 대한 이런 R&D 공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혔고요. 그래서 이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준다. R&D에 지출을 할 때 이 거의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거고 R&D 지출에 대해서는 한 지출액의 30% 정도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1조 원을 이 R&D 투자를 한다 하면은 거기서 3천억 원은 그냥 이 국가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30%는 굉장히 크죠.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거 시사교육 창했을 때 한번 취재를 했었는데 이거 중소기업들은 사실 신청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가장 많이 갖고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연구 개발하고 이런 데 돈 좀 써라. 그러면 국가가 지원해 줄게. 과거에는 뭐 이게 당연했지만 요즘 같은 게 조 단위, 물론 삼성전자 요즘은 좀 수익이 떨어졌지만은 분기에 조 단위의 수입이 나는 기업들에게까지 이렇게까지 국가 세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줘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이게 맞느냐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데 라는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대한민국 대기업은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이에요.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언제 투자를 하고 언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는 조직이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면은 돈이 없어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돈 될 것 같으면 그렇죠. 내가 투자를 할 타이밍이 아니면은 돈이 많아도 투자를 하지 않는 거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효율적인 시스템인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현금성 자산이나 단기 투자 자산에 있는 돈만 100조 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100조 원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냐면은 삼성전자가 보기에 지금 투자할 타이밍과 투자 규모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조금 더 깎아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투자를 늘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작 좀 모셨어야 되는데 이상민 위원님 그래서 좀 이런 좋은 얘기 좀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뒤늦게 후회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